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특수부대 출신,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청년이 어떻게 인생 최대의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잠깐 먼저 이 장면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소는 점점 부족해지고 의식은 흐려져 갔죠.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도윤 중위, 들리나? 버텨. 내가 간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평생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그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는 왜 목숨의 은인을 그토록 무시했을까요? 그리고 그 은인은 왜 목숨을 걸고 그를 구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눈시울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올해 43. 지금은 작은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시절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우쭐했습니다. 체력도 최고, 사격 실력도 최고, 격투 능력도 부대 내 상위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가장 자신 없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겸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왜 겸손해야 하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건 2015년 봄이었습니다. 그해 3월, 저는 29살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을 만났죠. 그분의 이름은 윤서진. 당시 계급은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처음 봤을 때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여성이 특수부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새로운 교관이 부임하던 그날로 말이죠. 강원도 산속 깊은 곳, 우리 707특수임무단 훈련장은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우리는 훈련장 광장에 집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동기인 박준혁 중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새 교관이 여자래.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여자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진짜래. 대령 계급이라던데. 대령이면 뭐해? 여자가 특수전을 알기나 할까? 제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렷. 부단장의 구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무궁화 두 송이,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왼쪽 뺨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고 걸음걸이가 약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것 같았죠. 부상을 입은 사람이 현역이라고? 그것도 교관? 저는 속으로 더욱 비웃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윤서진 대령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급 전술 교관을 맡게 됐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권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는 짧게 하겠다. 나는 2008년부터 특수전 분야에 몸담았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2013년 아프간 작전 중 부상을 입어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여러분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 임무다. 짧고 간결한 소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아프간이든 어디든 결국 부상당해서 돌아온 거잖아.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제 얼굴에는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윤 대령이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으로 쳐다봤죠. 윤 대령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첫 과목은 침투 기동이다. 준비하라. 그렇게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은 산악 지형에서의 은밀한 이동이었습니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훈련이었죠. 윤 대령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그분은 놀랍도록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낙엽을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나뭇가지를 피하는 동작은 마치 고양이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0m도 가기 전에 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지. 한도윤 중위, 그 자세로는 50m도 못 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불만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세가 너무 높다. 실전에서 그 높이면 저격수의 먹잇감이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다. 다시 해라. 대령님, 제가 이 자세로 수십 번 훈련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대령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한도윤 중위,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만 제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지 확인해 보자. 지금부터 나는 적군 저격수다. 너는 이 자세로 움직여봐라. 내가 너를 몇 번 조준할 수 있는지 세어보겠다. 윤 대령은 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시작해라. 저는 제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m쯤 갔을 때 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빵, 하나, 10m, 빵, 둘, 15m, 빵, 셋, 20m를 채 가기도 전에 5번이나 조준당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시 해봐라. 이번엔 내 방식대로. 윤 대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무게 중심을 더 낮춰. 머리가 아니라 어깨로 먼저 나가는 느낌으로. 그래, 그렇게 해. 발은 더 천천히. 무릎을 부드럽게. 저는 마지못해 따라했습니다. 좋다. 이제 움직여봐라.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웠고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령은 한 번도 조준하지 않았습니다. 30m를 완주했습니다. 이게 차이다. 자만하지 마라, 한도윤 중위.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엔 내 방식으로도 잘할 수 있어. 첫날 훈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야, 도윤아. 윤 대령 생각보다 대단한데?
뭐가 대단해. 그냥 이론만 잘 아는 거지. 그래도 실전 경험자잖아. 아프간에서 작전도 했다고 하고 부상당해서 돌아온 주제에 뭘. 제 말에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니야? 편견 버려.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야. 여자가 특수전을 제대로 아는 게 말이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 대령의 시범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움직임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그래봤자 이론이야. 실전에선 다르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격, 폭파, 근접 전투, 야간 작전, 수중 침투까지 윤 대령은 모든 분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반항했습니다. 사격 훈련 때였습니다. 한도윤 중위, 호흡이 불안정하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숨을 완전히 멈춰라. 제 방식이 편합니다. 편한 것과 정확한 것은 다르다. 제 명중률은 95%입니다. 실전에서는 100%가 아니면 의미 없다. 5%의 실수가 전우의 목숨을 앗아간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방식고 고집했습니다. 근접 전투 훈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도윤 중위, 너무 힘에만 의존한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너보다 강한 적을 만나면? 그럴 일 없습니다. 윤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나와 겨뤄봐라. 예, 대령님과요? 그래. 내가 너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증명해봐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자를, 그것도 부상 경력이 있는 상관을 상대로 겨루라니. 대령님, 그건 명령이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시작해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팔이 비틀렸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쿵!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일어나라. 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휙, 쿵! 또다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3번, 4번, 5번. 저는 한 번도 윤 대령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숨이 차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기술이다. 한도윤 중위.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해. 어떻게든. 하지만 그 어떻게든이 결국 제 인생 최대의 실수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윤 대령에게 계속 반항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제 방식을 고집했고 훈련 중에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점점 윤 대령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실력과 지식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3월 30일 금요일. 그날은 실전 모의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대를 2팀으로 나눠 실제 전투 상황을 재현하는 훈련이었죠. 저는 공격팀의 팀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상대는 윤 대령이 이끄는 방어팀이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인지를 구출하고 방어팀의 방해를 뚫고 복귀하는 것이었죠.
브리핑 시간 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도윤 중위, 이번 훈련은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페인트탄을 사용하지만 맞으면 전사 처리된다. 신중하게 계획하라.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라. 자만은 전사의 가장 큰 적이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설교네. 지겹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팀원 6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약 5km.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 대령 팀은 숫자도 적고 부상자도 있어 쉽게 뚫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1km 지점.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팍, 팍. 제 옆에 있던 대원 2명의 가슴에 페인트탄이 맞았습니다. 전사, 전사. 심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어디서 쏜 거야?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기 11시 방향 나무 위.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동한다. 빨리.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2km 지점. 또다시 총성. 팍! 한 대원이 머리에 맞았습니다. 전사. 젠장. 이번에도 사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3km 지점. 남은 대원은 저를 포함해 4명. 우리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방어팀은 귀신 같았습니다. 어디서 쏘는지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반격하려 하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4km 지점. 마침내 목표 지점이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고 그 안에 인질 역할을 하는 마네킹이 있었습니다. 저기다. 돌입한다. 저는 남은 3명의 대원과 함께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페인트탄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팍팍팍. 3명의 대원이 모두 맞았습니다. 전사, 전사, 전사.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전멸이라니.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중위, 윤 대령이었습니다. 들어오겠나 아니면 포기하겠나? 포기는 없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와 봐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물론 훈련용 연막탄이었습니다. 연막으로 시야를 차단하고 돌입한다. 저는 연막탄을 건물 안으로 던졌습니다. 쉬익. 하얀 연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와이어였습니다. 쨍그랑. 통조림 깡통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비트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팍! 제 가슴 정중앙에 페인트탄이 명중했습니다. 전사. 훈련 종료. 심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윤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은 건물 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훈련 종료. 모두 집합.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페인트로 범벅이 된 우리 팀과 깨끗한 방어팀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도윤 중위 팀 완패다. 전원 전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윤 대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팀장의 자만이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도윤 중위, 너는 상대를 과소평가했다. 우리 팀의 숫자가 적다고 부상자가 있다고 무시했다. 그래서 정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함정에 걸렸다. 실전에서 이랬다면 너와 내 팀원들은 모두 죽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팀장인 내게 있다. 윤 대령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침착했습니다. 강한 건 몸이 아니라 정신이다. 진짜 전사는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적을 무시하는 순간 너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윤 대령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다. 분명히 뭔가 말했다. 다시 말해봐라. 운이 좋으신 겁니다.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 대령이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도윤 중위, 지금 뭐라고 했나? 운이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다. 그런데 말이다. 윤 대령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실전에서 살아남는 것도 운일까? 전우들을 지키는 것도 운일까? 임무를 성공시키는 것도 운일까? 아니다. 그건 실력이다. 준비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이다. 내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윤 대령이 돌아섰습니다. 한도윤 중위,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 훈련을 받아라. 혼자서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예.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막사에 남았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모두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만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깊은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윤 대령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윤 대령이 제 막사로 찾아왔습니다. 일어나라. 특별 훈련 시작한다. 저는 비몽사몽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산에 오른다. 따라와. 윤 대령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그 속도는 빨랐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우리는 산 중턱의 평평한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윤 대령이 바위에 앉았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윤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윤 중위, 왜 군인이 됐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그리고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왜? 어렸을 때 약했으니까요. 무시당하기 싫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했다. 예. 나도 무시당하기 싫어서 군인이 됐다. 여자라고 약하다고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윤 대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훈련했다. 남자들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그리고 특수부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왜 부상당했냐고? 윤 대령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지역.
우리 팀은 탈레반 지도자를 생포하는 임무를 받았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작전은 완벽했다. 정보도 정확했고 계획도 치밀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무엇을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탈레반을 우습게 봤다. 우리가 더 강하니까 쉽게 이긴다고 생각했다. 윤 대령이 왼쪽 뺨에 흉터를 만졌습니다. 건물에 돌입했을 때 그들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정보원이 이중 스파이였던 거다. 내 팀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나는 이 상처를 입었고 다리에 파편이 박혔다. 겨우 살아나왔다. 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깨달았다.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전사는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하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 중위, 너는 지금 과거의 나와 똑같다. 자만하고 오만하고 남을 무시한다. 그 길의 끝이 어딘지 나는 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다. 윤 대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내 실수를 반복하길 원치 않는다. 내가 죽는 것도 내 전우들이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 속에서 터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라. 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대신 변화해라. 그게 진짜 사과다. 예, 대령님. 자,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하자.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윤 대령과 함께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을 오르고 명상을 하고 기본기를 다시 배웠습니다. 사격, 격투, 전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이었습니다. 총을 쏘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어라. 마음이 흔들리면 손도 흔들린다. 적과 싸우기 전에 자신과 싸워라. 내 안의 두려움과 자만을 이겨야 적을 이긴다. 팀을 이끌 때는 내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제일 나중에 먹고 제일 나중에 자라. 그게 리더의 도리다. 매일매일이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도윤 중위 많이 변했다. 이제 진짜 전사의 모습이 보인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마라.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 왔습니다. 그해 윤서진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저 역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저는 윤 장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윤 장군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제 모토가 되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팀장으로 첫 해외 파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파견지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윤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도윤 소령, 첫 실전이지? 예, 장군님. 긴장되나? 조금은요.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윤 장군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말씀하십시오. 실전에서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항상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팀원들을 신뢰하라.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장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조심해라.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예, 장군님. 저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윤 장군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말리아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더위, 질병,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감. 하지만 저는 윤 장군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을 존중했고 겸손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우리는 해적들의 거점을 급습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인질 3명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정보는 확실했습니다. 계획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윤 장군의 말처럼 실전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진입했을 때 해적들의 수가 정보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질들을 확보했지만 후퇴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합니까? 부팀장 김상철 중위가 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뒷문이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간다. 김중희, 인질들을 이끌고 먼저 가라. 나는 엄호한다. 팀장님도 같이 가십시오. 명령이다. 어서. 저는 남아서 적들을 막았습니다. 팀원들과 인질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혼자 싸웠습니다. 탄환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쾅! 뭔가가 제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계속 쏘았습니다. 팀장님, 김중희가 돌아왔습니다. 가라고 했잖아. 혼자 두고 못 갑니다. 김중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젠장, 우리는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탄환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팀장님, 탄약이 떨어집니다. 버텨. 지원군이 올 거야. 하지만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옆에 있던 김중희가 총을 맞았습니다. 머리에 맞았습니다. 즉사였습니다. 김중희,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지켜야 할 팀원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정신이, 제 자신감이, 제 모든 것이. 다행히 10분 뒤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구출되었습니다. 인질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철 중위는 죽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2018년 1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석 달간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김중희가 죽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 내가 더 빨리 판단했어야 했어.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퇴원 후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결론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제 책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질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중희는 죽었습니다. 26살의 청년이, 약혼자가 있었던 청년이 제 명령 때문에 죽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군인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팀원을 잃은 팀장이 어떻게 다른 팀원들을 이끕니까? 부대장이 만류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서진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군 집무실. 저는 오랜만에 윤 장군을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승진도 하셨고 머리에 흰머리도 조금 늘어 있었습니다. 한도윤 소령, 앉아라. 예, 장군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역한다고 들었다. 예. 이유가 뭔가?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 군인으로서의 자격입니다. 팀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도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봤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인지를 구했고 대부분의 팀원을 지켰다. 하지만 김중희는 죽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장군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도윤, 내 이야기 기억하나? 아프간에서 내가 팀원 2명을 잃었던 일. 예. 그때 나도 너처럼 생각했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무능해서라고. 그래서 군을 떠나야 한다고. 그런데 왜 남으셨습니까? 내 상관이 말했다. 내가 떠나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된다. 그들이 널 믿고 따랐던 이유는 내가 훌륭한 지휘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해라. 그게 그들을 기리는 길이다라고. 윤 장군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도윤, 김상철 중위는 내가 떠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널 믿고 따랐다. 그러니 남아서 그의 목까지 살아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목숨을 책임질 자신이 없습니다. 윤 장군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강요할 수는 없지.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건 쉽다. 하지만 그 도망이 평생 널 따라다닐 것이다. 진짜 용기는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5월,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1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저녁식도 거부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후 2년간 저는 방황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고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모두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대위로 진급한 준혁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꼴이야? 저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산발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가.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살 거야? 날 내버려둬. 안 된다. 넌 내 친구야.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볼 수 없어.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 닥치고 따라와. 샤워부터 하고 밥 먹어. 그리고 이야기하자.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준혁이는 저를 목욕탕에 데려가 씻겼고 식당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도윤아, 이제 말해봐. 뭐가 문제야? 못하겠어.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 왜? 김중희가 자꾸 생각나. 매일 밤 꿈에 나와. 내가 죽였어. 내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넌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건 전쟁이었고 사고였어. 하지만 김중희도 군인이었어. 그도 위험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널 믿고 따랐어. 그러니 그를 욕되게 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그의 희생이 헛된 거야. 준혁의 말이 윤 장군의 말과 겹쳐졌습니다. 도윤아, 다시 시작해. 꼭 군인이 아니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리고 살아가. 그게 김중희를 기리는 길이야. 그날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저는 작은 경호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특수부대 경력을 살려 VIP 경호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총도 들지 않고 전투도 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저는 한 대기업 회장의 지방 출장 경호를 맡았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새로 짓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경호팀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한 팀장, 동선 확인했나? 회사 상사가 물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좋아. 회장님이 중요한 분이니까 실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우리는 회장님과 함께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준공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회장님은 연설을 하셨고 테이프 커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주변을 경계하며 따라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저는 재빨리 회장님을 계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심해지면서 천장에서 파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쿵! 조심하세요. 저는 회장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도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을 때 더 큰 흔들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꽈르릉! 으악! 저는 회장님을 밀어내보내고 대신 제가 잔해에 깔렸습니다. 쿵!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 다리를 눌렀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윽! 한 팀장,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먼저 대피시켜. 나는 괜찮아. 하지만 명령이야. 어서. 동료들은 회장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잔해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채로 건물은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도 실패하고 이제 경호원으로도 실패하는 건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생존자가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건물 밖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듣겠지. 저는 체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도윤 중이, 아니 소령이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저를 옛날 계급으로 불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한도윤 중위, 들리나? 대답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좋아. 버텨. 내가 간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잔해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서진 장군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소장이었습니다. 장군님? 말하지 마. 체력 아껴. 지금 구출한다. 윤 소장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난구조지휘관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건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내가 판단한다. 윤 소장은 다른 구조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 생존자 있다. 장비 가져와. 그리고 지지대 설치. 구조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후퇴하십시오. 구조대원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 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없다. 장군님, 명령이다. 장비 가져와. 구조대원들이 망설이다가 결국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윤 소장은 직접 제 다리를 누르고 있는 콘크리트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예전에 입은 부상으로 불편한 그 다리로. 장군님, 안 됩니다. 제가 할게요.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다. 이 사람은 내 제자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자,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분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윤 소장과 구조대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콘크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빼내. 다른 대원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졌습니다. 들것 가져와. 빨리. 윤 소장이 지시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고 저를 올렸습니다. 이동한다. 서둘러.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지 채 10초도 안 돼서 쾅!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윤 소장도 함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한다. 빨리. 구조대원들이 저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윤 소장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윤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먼지가 뒤덮여 있었고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는 분명 통증이 있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말하지 마. 쉬어. 죄송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사과를 해? 제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무시했는데, 그건 옛날 일이야. 그런데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윤 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제자니까. 제자는 스승이 지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남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윤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 골절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재활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 저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윤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나? 예.
장군님, 다행이다. 의사 말로는 큰 문제 없대.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윤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다. 당연한 일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장군님은 목숨을 거셨습니다. 한도윤, 윤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 일로 괴로워하나? 예. 김상철 중위 일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놀랄 것 없다.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왜 전역했는지, 그 후 어떻게 지냈는지. 한도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라. 하지만 김중희의 죽음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전쟁이었어. 그리고 너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도 죽었습니다. 그래, 죽었어. 그게 전쟁이야. 그게 군인의 숙명이야.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윤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2명을 잃었어. 아프간에서. 그때 나도 너처럼 생각했어.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들이 죽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극복하지 못했어. 윤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들 꿈을 꿔. 아직도 미안해. 하지만 살아가는 거야. 그들의 목까지. 그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도윤, 너도 이제 다시 시작해. 과거에 갇혀 있지 마. 앞으로 나아가.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돼. 실패했으면 다시 도전하면 돼. 그게 진짜 용기야. 윤 소장이 일어섰습니다. 잘 쉬어. 나는 가봐야 해. 다른 구조 현장이 있어서. 장군님, 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윤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넌 많이 변했어. 그때의 오만한 중이가 아니야. 이제 진짜 전사가 됐어. 그 말을 남기고 윤 소장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전사. 과연 저는 진짜 전사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게 김중희를 기리는 길이고 윤 소장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2022년 9월, 저는 퇴원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저는 경호업체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전투와 경호만 해왔던 제가 상담을 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17살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포기한 아이였습니다. 민준아, 왜 친구들을 때렸니? 제가 물었습니다. 쟤들이 약해 보여서요. 만만해 보였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윤대령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민준아,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해? 힘 있는 거요. 남을 이기는 거요. 아니야. 진짜 강한 건 남을 존중하는 거야. 예.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건 쉬워. 하지만 남을 존중하는 건 어려워.
그게 진짜 강함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 대령을 만난 이야기.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민준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변했어요? 그래. 완전히 변했어. 어떻게요? 존중을 배웠으니까. 남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과했고 폭력을 멈췄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민준이도. 그리고 1년 후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바뀔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다른 어른들은 다 저를 포기했는데.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게 의미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구나. 김중희를 구하지 못했지만 민준이를 구했습니다. 제 실수를 만회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2023년 3월 저는 상담센터에서 1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보람찼습니다. 물론 여전히 김중희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요. 어느 날 윤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윤, 잘 지내나? 예, 장군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었다. 상담센터에서 일한다며?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 있나? 같이 저녁 먹자. 예, 좋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윤 소장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많이 밝아졌구나. 윤 소장이 말했습니다.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장군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제게 존중을 가르쳐 주셨잖습니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윤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도윤, 너는 스스로 배운 거야. 나는 그냥 길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니야. 너는 언젠가 깨달았을 거야. 다만 내가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야.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칠 무렵 윤 소장이 물었습니다. 한도윤, 후회하나? 군을 떠난 것.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군인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한도윤으로서의 길을요. 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도윤. 예,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선 게. 윤 소장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제 인생의 스승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중희일까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김중희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2024년 현재 저는 여전히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윤 소장님은 중장으로 진급하셨고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것을,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예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힘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게 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걸 윤 장군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지금 저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약하지 않아. 다만 아직 자신의 강함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도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존중하며 살자. 겸손하게 살자. 그게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게 윤 장군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오만했던 청년이 어떻게 겸손을 배웠는지, 실패한 군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은 윤서진 장군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제가 아무리 반항해도 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장군님,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버릇 없었는데. 윤 장군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한테서 과거의 내가 보였어. 오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실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그래서 막고 싶었어.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겪지 않길 바랐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스승은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리더는 부하를 존중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오만한 분이 계실까요? 혹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진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실패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팀원을 잃었고 군을 떠났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서진 장군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게 존중을 가르쳐 주셔서, 제게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숨을 구해 주셔서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상철 중위. 비록 지금은 곁에 없지만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모이니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기억하세요. 존중.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려 주세요. 분명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